여러분, 만약 당신이 한 나라를 정복했다면 그 땅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군대를 깔아 압박할까요? 아니면 무시무시한 성벽을 높이 쌓을까요? 천년 전 잉글랜드를 집어삼킨 천재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든 것은 칼이 아니라 펜이었고, 그들이 쌓은 것은 성벽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죠. 오늘날 전 세계 사법체계의 뿌리가 된 보통법, 커먼 러. 그 거대한 설계도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보광의 신의 한 수, 영장, 릿. 윌리엄 1세는 단순히 힘으로 누르는 대신 국왕 중심의 사법체계인 영장제도를 통해 잉글랜드 전역을 촘촘하게 엮어버렸습니다. 민심을 훔친 배심제를 이용하여 왕의 독단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를 확립하며 백성들이 스스로 이 시스템의 부품이 되게 만들었죠. 왕조차 가둬버린 법의 그물도 있죠. 결국 이 설계도는 국왕의 권력마저 제한하는 마그나 카르타로 이어지며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습니다. 자, 뭔지 궁금하시죠? 단순한 정복을 넘어 국가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설계한 이들의 소름 돋는 지략. 천년을 버텨온 이 완벽한 통제술의 비밀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시오. 여러분은 둠스데이 북을 아시나요? 제 뒤에 앉아있는 그 유명한 정보광 윌리엄이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1066년 단 한 번의 정복이 어떻게 세계의 법률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바로 잉글랜드 커먼로의 탄생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들려드릴게요. 마치 법을 벼려내는 과정처럼요. 노르만 정복 이전의 잉글랜드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법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지만 마치 여러 조각으로 쪼개진 퍼즐처럼 통일되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었죠. 왕국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 아니라 각 지역의 오래된 관습과 전통에 따라 법이 달랐어요. 심지어 행정구역이었던 샤이어나 헌드레드에도 각자의 법정이 있었지만 이 역시 중앙의 강력한 법률 체계는 아니었답니다. 한마디로 지역마다 각기 다른 법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11세기에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1066년 노르만 정복이죠.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왕이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자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은 자신이 왕위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왕권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잉글랜드 귀족들은 헤럴드 고드윈슨을 왕으로 추대했고, 이게 윌리엄의 침공 명분이 됩니다. 결국 1066년 10월 14일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윌리엄의 노르만 군대가 헤럴드의 앵글로색슨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헤럴드 왕은 전사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 윌리엄은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정보광 윌리엄 1세로 즉위하며 잉글랜드에 새로운 노르만 왕조를 열었죠. 이건 단순히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잉글랜드 사회와 권력 구조 전체를 뿌리째 뒤흔든 엄청난 변화였어요. 정보광 윌리엄 1세는 왕국의 모든 영토는 왕의 것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선포했어요. 모든 토지에 대한 권리가 왕에게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나온다는 뜻이었죠. 이로 인해 잉글랜드의 모든 사람들은 왕의 사람이 되었고, 이건 당시 유럽 대륙의 로마법적 자유소유권 개념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이 새로운 봉건제도 아래에서 기존의 4,000명이 넘던 앵글로색슨 귀족들은 토지를 몰수당했고, 대신 윌리엄을 따랐던 200명도 안 되는 노르만 대귀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왕이 땅을 하사하면 대귀족들은 왕에게 충성과 봉사를 맹세하고, 그 아래 기사들과 농민들이 자리하는 피라미드식 권력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왕이 왕국 전체를 파악하고 싶었던 윌리엄 1세는 1086년 전대미문의 토지 조사를 명령합니다. 바로 둠즈데이 북이에요. 왕국의 모든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 면적은 얼마인지, 가치는 어떤지, 가축은 몇 마리인지 등등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총체적인 조사서였죠. 마치 최후의 심판처럼 한번 결정되면 바꿀 수 없다는 뜻에서 둠즈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이 조사를 통해 13,418개의 정착지가 기록되었고, 4,000명이 넘던 앵글로색슨 귀족들의 땅이 200명도 안 되는 노르만 귀족들에게 넘어갔다는 사실도 명확히 드러났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노르만 왕들은 왕의 평화라는 개념을 모든 중대 범죄에 확대 적용했어요. 이제 중범죄는 모두 왕의 평화를 깨는 행위로 간주되어 왕의 법정에서 다루는 왕의 소송 사건이 되었죠. 왕의 자문기구였던 왕의 평의회가 최고 법원의 역할을 했고요. 더 나아가 헨리 1세와 헨리 2세 시기에는 순회 판사 제도가 정착됩니다. 이들은 왕을 대신해 전국을 돌며 재판을 열었고,
이로써 왕의 사법권이 지방법정의 권위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마치 왕의 손이 전국 곳곳에 미치게 된 거죠. 왕의 사법권을 실제로 움직이게 한 핵심 장치는 바로 영장, 즉 writ이었어요. 이건 왕의 대법관실에서 발행하는 짧은 공식 명령서였는데 소송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사건에 맞는 특정률을 돈을 내고 사야만 왕의 법정에 갈 수 있었죠. 말 그대로 왕의 법정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이 writ 시스템은 법률 절차를 표준화했고 왕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도 했어요. 이 절차적 혁신 덕분에 통일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답니다. 그럼 이 writ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먼저 writ of right는 토지 소유권 분쟁에 쓰였는데 봉건 영주가 재판을 거부하면 사건을 왕의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서 영주의 사법권을 약화시켰어요. 다음으로 writ of noble decision은 토지 점유권 분쟁에 쓰였는데 불법적으로 토지 점유를 빼앗긴 사람을 빨리 구제하는 절차였죠. 이로 인해 소유와 점유라는 커먼로 고유의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writ of trespass는 무력과 무기를 동반한 불법 행위, 즉 신체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다루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 불법행위법의 기원이 되었답니다. 왕의 법정은 결투재판이나 신명재판 같은 전통적인 증명 방식보다 훨씬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헨리 2세는 지역 주민들의 선서 증언을 재판에 도입하는 혁신을 단행합니다. 바로 배심원 제도의 탄생이죠. 대배심은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피고가 결투재판 대신 12명의 이웃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증언을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소배심은 점유권 분쟁 같은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쓰였어요. 이렇게 증거에 기반한 사실 판단을 하는 근배적인 사법제도의 초석이 마련되었고, 이게 커먼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강력한 왕권과 통일된 왕립법원, 그리고 표준화된 절차인 윳과 배심원 제도가 결합하면서 왕국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체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커먼로죠. 왕의 판사들은 개별 사건을 판결하면서 선례를 만들기 시작했고, 나중에 다른 판사들은 이 선례에 구속되었어요. 이게 바로 판사가 만든 법의 핵심입니다. 이건 로마법 텍스트를 연구하고 체계화한 대학의 법학자들이 법의 발전을 주도했던 유럽 대륙의 전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잉글랜드의 법률가들은 대학이 아니라 법정 실무를 통해 양성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커먼로와 대륙법이라는 두 개의 큰 법률 시스템이 나뉘게 됩니다. 커먼로는 판사가 법을 만드는 판례법이고, 선례 구속의 원칙을 따르며 배심원 제도를 통해 사실을 인정하고 당사자주의 소송을 해요. 주로 불문법 국가에서 볼 수 있죠. 반면 대륙법은 법전 중심의 성문법이고 법학자들의 법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직업법관이 사실을 인정하고 규문주의 소송을 합니다. 이 대륙법은 대부분 성문법 국가에 해당해요. 여기서 규문주의가 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혹시 사극 드라마에서 원님이 재판하는 장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원님이 높은 의자에 앉아서 호통치고 죄인을 직접 신문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여봐라, 주리를 틀어라 하고 고문도 하잖아요. 바로 그 장면. 그게 바로 규문주의의 핵심입니다. 규문주의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판사님의 원맨쇼. 요즘 우리가 법정 드라마에서 보는 재판은 이렇습니다. 검사 공격수가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하고 증거를 내밀면 변호사 수비수가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막아내죠. 판사님, 심판은 가운데 앉아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검사 말이 맞네, 땅땅땅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탄핵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옛날 규문주의 시절 판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때 판사님은 그냥 심판이 아니었어요. 판사님이 곧 슈퍼히어로이자 열혈 형사였거든요. 규문주의 판사님의 하루는 보통 이렇습니다. 먼저 수사를 개시합니다.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고? 감히 내 구역에서. 내가 직접 나선다. 판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하는 거죠. 다음은 증거 수집에 들어갑니다. 현장에 떨어진 이 집신, 수상하군. 내가 직접 주인을 찾아야겠소. 이거 마치 오늘날 판사가 증거를 찾아다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후 용의자를 잡아다가 직접 추궁합니다. 왜 눈을 바라봐? 너 범인 맞지? 내가 다 조사해왔어. 빨리 풀어. 판사가 검사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수사하고 내가 신문해보니 너 유죄, 곤장 50대 판결도 내립니다. 우와,
한마디로 판사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수사하고 판결하고 다 하는 시스템이 바로 규문주의예요. 권력이 판사 또는 국가기관 한 명에게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진짜 진실을 찾고 싶어서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목표는 하나였어요. 나쁜 놈은 반드시 잡고 숨겨진 진짜 진실 실체적 진실을 꼭 밝혀내겠다. 요즘처럼 검사랑 변호사가 말싸움하는 걸 지켜보다가 혹시라도 말빨 좋은 변호사 때문에 진짜 범인이 풀려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판사가 책임지고 끝까지 파헤쳐서 진짜 진실을 찾아내 라는 의도였던 거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무서운 고문의 시작입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판사님도 사람인데 만약에 처음에 딱 용의자를 보고 저 녀석 왠지 범인 관상인데 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재판은 진실 찾기가 아니라 자백 받아내기로 변질됩니다. 판사, 내가 조사한 바로는 네가 범인인데 왜 자백을 안 해? 용의자, 진짜 억울해요 판사님. 판사, 이 녀석이 입이 무겁구나. 여봐라, 저놈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매우 쳐라. 으악! 옛날 중세시대 마녀 사냥이나 사극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고문들이 바로 이 규문주의 때문에 생겨난 부작용이었어요. 수사하는 사람과 판결하는 사람이 같으니까 자기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무리하게 자백을 강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요, 권력은 나눠야 제맛. 결국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판사님이라도 수사부터 판결까지 혼자 다 하게 하면 괴물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현대사회는 수사는 경찰 검사가 하고 판사는 중간에서 공정하게 심판만 보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랍니다. 요약하자면 규문주의는 열정 과다 판사님의 위험한 원맨쇼였다고 기억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제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이해가 잘 되시나요? 정말 다른 길을 걸어왔죠. 노르만 정복에서 시작된 커먼로는 대영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오늘날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수많은 국가의 법률 시스템이 잉글랜드 커먼로에 직접적인 뿌리를 두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퀘벡 지역만 대륙법 시스템을 따르고 다른 지역은 커먼로를 따르고요. 인도의 현대 법률도 커먼로가 토대가 되었죠. 물론 커먼로가 일방적으로 영향만 준 것은 아니에요. 대륙의 상법 등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거꾸로 근대 입헌주의나 권력분립, 형사 배심원제 같은 개념을 통해 대륙법에 영향을 주기도 했답니다. 정말 흥미로운 상호작용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과거 앵글로색슨 시대의 파편화된 관습법이라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1066년 노르만 정복이라는 촉매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세웠죠. 그리고 왕의 사법권, 리트, 배심원 제도 같은 혁신들이 합쳐져 통일된 커먼로를 벼려냈습니다. 그 결과 대륙법과는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판례법 시스템이 탄생했고요. 이 모든 과정이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의 법과 제도를 형성한 세계적인 법률 전통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엄청난 유산을 남겼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